두바이를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바이 모델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두바이는 이미 이제 그 두바이 주식회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듯이 네. 완전히 그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졌고 원유, 석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3% 정도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어떤 절대 군주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우디 왕세자가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있고 그 전에는 많이 이제 두바이를 따라가려고 하고 두바이 그 군주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네.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도 뭔가를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많이 열려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두바이는 뭘로 돈 버는 거예요? 두바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 도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바이 주식회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게 주식회사는 아니고 그 주식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은 맨 꼭대기에 두바이 주식회사 이제 여기에 군주가 있죠. 절대 군주. 그다음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두바이 투자청, 두바이 월드, 두바이 홀딩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박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지주회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주식회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여기에서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석유 회사가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저도 네네. 지금 만들어 놓고 어딘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있긴 있어요? 예, 하나가 있는데 그 두바이 투자청의 밑에 보면은 박스 한 중간쯤 맨 처음에 ENOC라고 엔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석유 회사입니다. 네. 석유 그 정제하기도 하고 아부다비도 진출해 있고 근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석유 기업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죠.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서비스, 또 물류 이런 것들로 굉장히 경제 다각화하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바이 주식회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두바이가 소국 어떤 UAE란 나라의 지방 정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대기업의 모습을 갖춘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게 됐고 그럼 이제 질문이 사우디나 그럼 쿠웨이트는 어떠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업 있죠. 그 아람코.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사빅이라는 석유화학 그 제조기업. 딱 그런 물론 다른 뭐 조그만 그 기업들도 있지만 그 두 개가 큰 축을 잇고 하게 되고 있죠. 그래 이런 그 도표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석유의 의존도가 뭐 80~90%는 매우 높은 두바이하고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두바이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네. 그러니까 이른바 주식회사라는 거는 이제 그 주주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이제 니네 무슨 사업 좀 잘 해봐라라고 이제 어떤 뭐 전문 경영 하나 놓고 네. 거기다 돈을 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회사 기업이 이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갖고 돈 벌면 주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개념이잖아요. 네. 두바이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회사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두바이 군주에게 그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가문들 같은 경우 네. 이게 요직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제 두바이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 절대 군주와 그다음에 그 엘리트 상인들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두바이란 나라 그다음에 현재 사우디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바이가 뭐 어촌 마을이었다 이런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개명을 했었죠. 네. 1869년에 네.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 개통이 되죠. 근데 두바이라는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그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거리 무역의 그 중간 기착지로서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더 숏 디스턴스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기 때문에 네.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해외 상인들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유치했던 상인들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아니면 인도 상인들 이런 상인들을 이제 우리가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겠다, 정착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유인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토착 상인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신의 상권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제 진주 산업이 그때는 많이 그 부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본의 흐름이 또 인도 상인이랄지 그런 데서 영국 식민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본을 많이 받게 되고 공급받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큰 불만이 터지진 않았는데 1900 이제 한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그 양식 진주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타격이 진주가 컸군요. 완전히 산업이 붕괴돼 버린 거죠. 진주 산업 그때 의존율이 한 95%까지 두바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인들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네. 이제 폭동이 38년에 한 번 일어나고 근데 이란과 교역량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약간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1950년대 들어와서 아랍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구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때 이제 영국이죠. 석유의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어떤 절대 군주 이런 애들도 몰아내야 되는 이런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목소리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외국 상인들을 불러오면서 교사들도 함께 불러왔는데 이집트랄지 이라크, 시리아, 뭐 예멘 이런 데로 온 사람들이 많은 또 그런 아랍 민주주의 그런 것들 많이 교육을 했죠.
이제 그 아랍 민주주의에 버티지 못했던 그 이라크라든지 그 시리아, 이집트는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죠. 네. 왕정이 무너지게 되고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절대 군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 이게 왕정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갈등이 있었고 영화에만 나올 법한 뭐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총격전도 있고 한 가족을 몰살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일어나다가 이제 네. 절대 군주가 로또가 갑자기 당첨이 된 거죠. 아, 기름 나왔군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게 기름이 발견됐는데 1960년대 초에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죠. 그 절대 군주가 이제 수세에 몰려 있다가 시혜를 베푸는 그 맞나요? 시혜를 베푼다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LT 상인들에게 뭐 롤렉스 시계랄지 뿌려요 그냥? 그냥 그거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독점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그 전까지 무슨 복다리 장사 수준의 중개목을 했던 사람들이 롤렉스랄지 뭐 고급 고가로 승용차, 가는군요. 고급 승용차를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게 무슨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나라 전체 그 토호국들의 이제 돈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사실 할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돈은 갑자기 많이 생겼고 네. 사람들 소비력은 있는데 뭘 살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들을 그 상인들한테 불만만 하던 상인들한테 주기 시작하면서 그 상인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됐고 네. 그렇게 이제 해피하게 애들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엘리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민족주의 목소리를 이제 내지 안 안 내고. 내죠. 그때 대표적인 가문이 이제 알구레어랄지 알퍼테임이라는 지금도 이제 그 가문들이 알퍼테임 가문 같은 경우는 네. 그 아랍의 5대 부호죠 지금까지. 지금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뭐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두 가문이 그 형제들이 들어있을 정도로 네. 큰 가문인데 그때 가장 목소리가 컸던 알구레어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그 알루미늄 제조업이랄지 아니면 석유화학 이런 것들의 이권을 받게 되고 알프텐 같은 경우는 그 소매업, 소도매업 이런 거 이권을 받게 되고 그 독점 판매권. 이제 그럼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엘리트 상인만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제 에너지 보조금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죠. 무료, 그다음에 네. 교육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석유가 나오면서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석유 나온 데는 아부다비잖아요. 아부다비가 먼저 나왔었고요. 네. 두바이는 두바이는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예, 그 당시에는 조금 나왔어요. 그게 좋은 그때는? 포인트인데 아.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나왔고 네. 1990년대 후반을 들어오면서 그때가 피크가 되고 지금 거의 고갈된 상황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되 이양을 해야 될 시기가 1980년대 겁니다. 그때쯤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뒤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물러나면 또 이거를 계속 시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급습해 오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제베랄리라는 곳에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게 되고 우리는 중개무역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그 두바이 주식회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지금 두바이 총리 그때 당시는 왕세자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는 바레인 항공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네네네.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떠나기 전에 캔슬이 돼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우리 같으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분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행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냥 그 차렸던 회사 이름이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네. 이게 왜 근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자본금이 처음 시작이 1,000만 불 정도, 그 다음에 비행기 회사 항공사 설립하는데 추가로 한 8천만 불, 그래 9천만 불이 들었죠. 근데 85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배당금을 나중에 한 99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98년, 99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2006년까지 받게 되는 배당금의 금액이 무려 40억 불입니다. 자, 9천 불을 투자해가지고 40억 불을 받으니까 이제 두바이 그 왕세자가 비즈니스 그 투자의 묘미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두바이를 그 경제 개발을 함께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상인 몇 명하고 두바이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가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네. 공항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손님들을 이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비행기만 타면 그냥 내려야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또 유럽에서 저 아시아 이렇게 아마 꽤 많은 오고감이 있을 텐데 그 중간쯤 어딘가가 굉장히 좋은 위치긴 하겠군요. 굉장히 좋은 위치. 그럼 그 싱가포르하고 런던 중간이기도 하고 아시아와 유럽 6시간 내로 3분의 2의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6시간 한 8시간 내로 굉장히 위치가 좋죠. 네네네. 그 물류의 중심이 되고 또 항공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행기가 뭐 연착이 되거나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날씨 때문에. 뭐 모래폭풍이 한번 가끔 부는 게 제가 5년 두바이에 살면서 한두 번 있었나? 한 5년 사셨어요, 네, 거기서? 5년 살았습니다. 두바이에서. 그런데 그 날씨가 항상 일정하고 더운 거 빼면은 그래요? 비가 오고 비가 나오지 않고 거의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항공 산업의 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 관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오게 만드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좀 혁신적인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아, 그게 그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두바이 몰. 네네. 그다음에 그 돛담배 같이 생긴 네네. 칠성 호텔 있죠. 네. 그다음에 그 팜 주메이라라고 이렇게 인공섬들 있죠. 인공섬 만들고 이제 그 인공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때마침 운이 좋았던 게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붐이 생겼어요. 아, 사람들이 막 각자 사진 찍어서 광고를 그렇죠. 다 인증샷이죠. 아. 그 이제 블로깅부터 시작했는데 그 네네. 2000년대 초반부터 뭐 한국에서는 마이스페이스 지금은 또 페이스북, 인스타로 바뀌었는데 비행기 내려서 이게 그 뭐 과시용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 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관광객 수가. 그리고 이제 두바이 법상 두바이 그 개발되지 않은 땅은 모두 두바이 왕거예요? 군주가 개발하고 그 이권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발하는 것마다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그 불난데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주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 아. 그리고 이제 금융 자유국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은행들이 그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이윤이 생기면 100%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니까 해외 유명한 은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시티뱅크랄지 이런 네네네. 것들이. 그 은행을 통해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이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짓는 것마다 그냥 뭐 불티나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구역별로 두바이 구역별로 이렇게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지역을 담당해가지고 건물도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회사들은 두바이 주식에 상장도 되고 어떤 회사들은 상장하지 않고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두바이 주식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두바이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한국에서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워낙 그 동네 이제 원유라든 뭐 이런 그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 돈은 많고 근데 그 각 나라별로 다 무슨 저 전제군주들이 있어서 제대로 외국인들이 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너무 좀 제약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한가운데 뭐 종교로도 크게 영향 없는 땅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그냥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은 그 정도 조건은 우리나라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도 수준만 해놨더니 중동이란 돈 많은 동네에서 워낙 없는 희소성 하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거 아닌가 그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중동의 그 어디라도 그 비슷한 조건만 맞춰주면 두바이 제2, 제3의 두바이가 나와서 지금 두바이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는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사우디가 사실 두바이를 따라가려고 해서 처음에는 그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만들겠다. 사우디도? 그렇죠. 제다 타워라는 게 그거죠. 아, 제다. 예. 네. 근데 참고로 그 제다 타워를 계약을 했던 상인은 여기도 사우디에도 엘리트 상인 네네네. 가문인데 그 모하메드 bin 라덴이라는 가문입니다. 혹시 하필이면 이름이 라덴 조금, 가문이에요? 예, 좀 익숙하죠? 빈 라덴님은 예전에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 네, 오사마 빈 라덴의 네. 아버지입니다. 아, 네, 진짜 아빠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인데 그 3대 공왕 페이설 왕이라고 그 뉴욕타임즈의 그 지금의 빈 살만 왕세자처럼 그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굉장히 사우디를 개혁할 인물이라고 그렇게 크게 나왔던 그때 굉장히 엘리트 가문 상인으로서 네네.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조금 유명한 가문이죠. 이스라엘 가면은 그 Dome of the Rock이라고 어떻게 한국말 어떻게 변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황금 지붕으로 된 뉴스에 보면 항상 나오는 상징적인 그 이슬람이랄지 유대교랄지 기독교의 모든 그 종교에서 가장 그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Dome of the Rock이라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옆에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 그 사원이 한번 폭파된 적이 있어요. 예.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호주의 어떤 기독교인이 그걸 불지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빨리 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질러 버렸죠. 근데 그 사원을 이제 재건했던 그 가문이 바로 그 가문이기도 하고 중동 지역의 모든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굉장히 네. 좀 신실한 이슬람 집안이죠. 근데 아마 그 아들도 그렇게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이슬람에도 조금 잘못된 길로 빠졌고. 더 나갔죠,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그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지고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뉴스에 잠깐 나오고 안 나오죠. 누가 지금 제다타워 누가 얘기합니까? 지킨 졌어요? 지금 멈췄죠, 지금. 아, 멈췄어요? 예, 멈췄어요. 지금 뭐 팬데믹 영향도 있고. 이전 정권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짓다 말았어요? 예, 짓다 말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네옴시티 관련 비판하는 사람 중에 목소리가 이제 그거 봐라 하다가 말는데 이것도 똑같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사실 참고로 그거는 빈살만하고 상관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다타워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이 두바이를 이제 모방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네. 일단 위치랄지 위치가 워낙 좋군요. 위치가 워낙 좋죠. 아. 두바이가. 그다음에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두바이가 한 번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따라가면 복귀를 이게 다시 이렇게 재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감흥을 받지 않죠. 두바이보다 훨씬 더 혁신하면 모르지만 그 그래서 정도- 내용 그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 빈살만이 그렇게 하려다가 두바이를 따라가려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이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된다. 기사의 거리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슨 말이 안 되는 미래 그런 도시 같은 거.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거죠, 진짜. 아. 근데 그게 사우디는 진짜 힘든 게 사우디는 어쨌든 그 수많은 저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그 종교에 아주 진심인 네.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뭐 민소매 티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 아예 그냥 참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라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조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보여드리기 전에 네. 그 사우디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그 대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예. 있죠. 그래서 그 사우디가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변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걸 보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모 아님 도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개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참고로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이제 사우디 출신의 여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르친 학생 중에 5년 동안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그 복장이 자유분방했었어요. 사우디 친구가? 예, 여학생인데 시험 보는데 그 탱크탑이라고 하나요? 이것만 입고 시험을 보길래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가지고 정말 걔가 맞나. 근데 나중에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우디에서 괜찮냐? 제 아버지가 이제 외교관입니다. 그 두바이 걔는 그 두바이에 있는 외교관의 딸인데 네. 사우디가 보수적이 않나 그랬는데 교수님 사우디라고 다 사우디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제다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다라는 시리. 근데 제다는 그 사우디 내에서도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이 정도의 도시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우디 내에서도 도시랄지 이런 데는 굉장히 개방